1967년에 태어난 고은주 작가의 소설 여자의 계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유교라는 중국 사상에 의해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요조 숙녀와 현모 양처로 세뇌되어 왔으나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들은 그따위 억지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깨뜨리고 여성의 해방을 외칩니다. 고은주 작가는 여자로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들로 동성연애를 포함한 자유로운 섹스와 육체적 쾌락을 시도하는데 그것들을 가정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작가가 진형이라는 남자 인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다들 밖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것 같더라고. 작가는 또 세하라는 여자 인물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완전한 맨몸으로 만날 수가 없거든. 여자들은 특히 더 그렇지. 웨딩드레스는 그런 의미에서도 족쇄야. 남자는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관계를 원한다. 이해관계란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관계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하는 관계는 내가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니요. 작가의 이런 가치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완전한 맨몸으로 즐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상대를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이고 사기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말합니다. 이제는 욕망조차도 유행이 되어버린 것 같아.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내가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1987년 이후 거의 40년 동안 한국에서는 성혁명과 페미니즘 유행이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도 그런 유행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발견한 몇 가지 생각할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처음엔 어떤 심리 상태였니? 그쪽에서 너한테 다가올 때 말이야. 싫지는 않았지? 너도 분명히 원하고 있었지? 내가 그쪽의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되었던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사실 그 순간엔 진영이에 대한 감정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거든. 그렇게 보자면 그 애도 나의 호기심 욕구 충족의 대상이 된 것일 테고 난 어떤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그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섹스를 하고 싶어. 난 그동안 내 몸으로 누군가를 애태우고 가둬두려고만 했어. 그걸로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했어. 아버지한테 반항하듯이 그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내 남편한테 반항하듯이 또 겨우 그러면서 근본적인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못했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무의미한 반항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이 찾아온 거야. 내 몸을 어떤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자체로 느낀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않니? 왜 그래? 해야 할 때도 아닌데. 나 피곤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얼마나 야멸찼던가. 남편은 또렷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결혼 6년 만에 섹스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해야 할 때는 아니지만 하고 싶어. 세하는 그 말을 속으로 삼키며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세하가 그 순간에 하고 싶었던 것은 섹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을 것이다. 남녀가 서로 끌리는 것도 알고 보면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한 거라고 하더군. 도파민이니 옥시토신이니 하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한 2년쯤 지나면 뇌에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야. 얘기해 봤는데도 안 통했어.
지원이 걔는 우리한테 진심으로 의견을 구한 게 아니었던 거야. 단지 자기 생각에 누군가 동의해 주길 바랐을 뿐이지. 걔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는 더 안심하는 법이거든.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은 왜 묘지에 꽃을 바치는 것일까? 저 현란함으로 어두운 기억들을 씻어버리려는 것일까?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꽃으로 재생시키려는 것일까? 나는 남편이 그 애를 만나는 사실보다 만나면서도 그 애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참기 힘들었어. 차라리 그 애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면 내가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단지 그 애를 만나 즐겼을 뿐이라고. 그 애가 먼저 다가와서 몸이 움직였을 따름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쨌든 집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말하는 게 가증스러웠어. 이상하게도 나는 자꾸만 아내가 아니라 그 애의 입장이 되어서 같은 여자로서 분노가 느껴지는 거였어. 내 입장은 그저 쓸쓸할 뿐이었고. 나쁘다는 건 우선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좁은 방 안에서 화장품은 색깔보다 냄새로 더욱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몸의 기억은 또 다른 몸의 기억으로 덮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너무 뻔뻔스럽잖아. 꽃을 싫어하는 이유를 묻는 미류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다. 어린 미류는 그 대답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식물의 생식기라는 사실과 그 꽃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아름다움을 알아차린 이후에도 꽃에 대한 어머니의 혐오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보란듯이 남편을 등지고 져버리는 쾌감,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드는 남자들을 지켜보는 재미,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결혼 생활을 훼손하는 즐거움만이 미류가 얻는 모든 것이었다. 미류는 다만 그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의 모습을 즐겼고 그 과정에 곁들여지는 낭만과 분위기를 즐겼고 모범생인 친구들의 놀라는 표정을 즐겼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듯한 자유로움을 즐겼다. 그건 분명한 절정이야. 가장 높은 곳이지. 한번 오르고 나면 그 탁 트인 시야를 잊지 못해 자꾸만 오르고 싶어지는 곳이야. 한마디로 마약 같은 거지. 마약처럼 좋은 거라면 역시 마약만큼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게 무엇이든 충분히 누린 뒤에는 아쉬움 따위는 남지 않는다는 것. 몰두와 충족과 권태 혹은 설렘과 익숙함과 지루함의 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 열정과 평화는 왜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 상대에게 익숙해질수록 몸은 왜 더 멀어지는 것인지,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함께 뜨거운 사랑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불행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 키우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도 버리지 못하죠. 이 작품에서 내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순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처음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처음을 떠나보내게 되는가. 그러면서 점차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삶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왜 유독 몸의 처음에 대해서는 이토록 집착하고 의미를 두는 것일까? 왜 그것을 편안하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공감하는 것은 육체적 순결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인 생일잔치도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해마다 집착하고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결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처음 결혼했던 또는 처음 사망했던 날을 왜 해마다 집착하고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순결뿐만 아니라
생일, 결혼기념일, 제3날 나는 그것들을 모두 편안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이나 SNS에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한번 쓱 비웃어준 후 패스해버립니다. 그리고 흥미있는 문장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길 부드럽게 만져주면 가장 좋아. 두 번째 관계에서 지원이 제 몸 한 구석으로 그의 손을 이끌었을 때 그는 불에 댄 듯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몸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 호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미숙하고 약한 남자일수록 적극적이고 경험 많은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지원은 그때 알지 못했다. 섹스의 기교뿐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미숙하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적극적이고 많이 아는 사람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